안녕하세요. 인생커닝 박종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좀 시작하기 앞서서 좀 부끄럽지만 이제 플래너 다이어리를 제가 기획해가지고 제품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제가 평소에 실제로 사용하고 있고 체크하고 있는 것들을 담아봤어요. 혹시 플래너 구입 생각이 있으신 분들 한번 고려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리뷰를 남겨주시면 부동산 계약 체크리스트랑 변호사로서 일하면서 이제 임대차 계약에서 체크해야 되는 것들도 리스트로 만들어서 같이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오늘은 최근 서울 집값과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사례를 각색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내년 5월쯤 결혼하는 예비 신혼 부부의 이제 남편이에요. 이제 아내가 될 사람은 B씨인데 두 사람 다 30대 초중반이고요. 서로 사랑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돈도 모으고 굉장히 알뜰살뜰하게 사는 예비 신혼 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내년에 중반쯤에 결혼하는 것으로 예식장 예약도 마쳤고 소위 말하는 촬영이나 이런 것도 예정이 되어 있어요. 상견례도 마친 상황이고요. 현재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집을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꽤 괜찮은 회사를 다니고 있고 이제 A씨의 경우에는 대기업, B씨의 경우에는 중견기업을 다니고 있어서 두 사람이 합치면 소득이 1억 한 4천, 1억 5천만 원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두 사람이 적게 버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문제는 이제 취업을 한 지 아주 오래된 건 아니라서 좀 시드머니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흔히 말하는 고소득인데 좀 흑수저인 그런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는 상황이에요. 참고로 A씨나 B씨 모두 집안이 넉넉하고 그러지는 않아서 집안에서 이제 부모님이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거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비 신혼부부죠. A씨 부부라고 할게요. A씨 부부는 서울에 이제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전세도 고민을 하긴 했지만 여러 가지 집값 상승이 더 있을 것 같아서 전세보다는 이제 자가를 구매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참고로 A씨와 B씨 모두 직장이 서울에 있다 보니까 서울 쪽에 주거지를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A씨 부부가 이제 결혼 준비를 하고 집을 보러 다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임장을 다니는 와중에 점 찍어 놨더니 후보지로 생각하고 있었던 아파트들이 호가도 1, 2억 이상 그냥 오르고 있고 실거래가도 1, 2억 이상 올라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관심 있었던 단지들의 매물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거를 많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주인들, 기존의 집주인들은 호가를 올리고 있고요. 원래 불과 2달 전만 해도 자신의 예산 범위 내에서 살 수 있어가지고 여러 이제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계속해서 부동산 정책도 나오고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실거래가랑 호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A씨 부부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예산 거기다가 풀로 대출을 받았을 때 살 수 있었던 아파트가 지금은 살 수 없는 아파트가 되어버렸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갑자기 또 부동산 규제가 터져요. 부동산 대책이 터지면서 시장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신혼부부고 첫 집을 구매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여러 집을 보면서 좀 고민을 하고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정책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니까 그전에는 가능했던 집이 사실은 거래가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었어요. A씨 부부는 점점 불안해집니다. 이러다가는 아예 집을 못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A씨 부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좀 운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부모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부들이 너무나 부러워집니다. 원래 1, 2억 정도 올랐어도 사고 싶은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1, 2억이라는 게 아무리 고소득이라도 갑자기 돈을 융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은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거를 알고 있었고 흑수저 집안에서 태어났다 보니까 해당 집을 사기가 어려워졌던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평소에는 열심히 살고 굉장히 근면성실하게 살고 있었던 두 사람이었지만 처음으로 부모님이 약간은 원망스러워지기도 하는 실제로 원망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속으로 약간 원망스러워지기도 하는 그런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그 부동산 거래나 그 관련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 상담을 하다 보면 신혼부부분들이나 예비 신혼부부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지점이에요. 다른 지역은 크게 지금 실거래가나 호가가 상승한 건 아니어서 괜찮은데 두 사람 다 서울에 이제 직장이 있거나 서울에서 무언가 해야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서울의 자가를 취득하고 싶고 그리고 그동안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해서 돈도 모으고 또 이제 좋은 직장도 취직을 해서 이제 많은 돈을 모으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팍팍팍 뛰는 이 아파트 실거래가랑 아파트 호가를 보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절망을 느끼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계약 상담을 하다 보면은 특히 요즘엔 토지거래 허가제 관련해서 약간 질문들이 있었거나 상담이 있었는데 이런 이제 토지거래 허가 관련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분들의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봐드리게 되거든요. 자금 조달 계획서나 실거주 목적이나 이런 것들도 봐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걸 보다 보면은 정말 부동산은 저도 그랬었지만 이제 시드머니가 1억 정도만 더 있어도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정말 많아요. 2억 정도나 3억 정도가 딱 생기면은 더 좋은 데 갈 수 있는데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각색한 부부의 경우에는 30대 초중반 정도 되는데 열심히 이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저축률을 엄청나게 높인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초반에 시드 1억, 2억이 굉장히 모으기가 어려운 돈입니다. 이것
그것 때문에 아무리 고소득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 초반 1, 2억을 부모님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초반에 시작하는 부동산이 굉장히 달라지는 좀 원인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다가 이제 대출 규제를 했다는 거죠. 물론 뭐 6억까지 한도를 대출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아니 뭐 누가 6억을 감당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사례 같은 경우에는 고소득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소득인 분들은 소위 말해서 DSR 같은 거를 규제를 하더라도 원래는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높았는데 최근에 대출 규제로 인해서 대출의 한도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도 있고, 특히 이제 생애 최초가 아닌 경우에, 생애 최초는 70%까지 LTV가 인정이 되지만 생애 최초가 아닌 1주택 을 살려고 하는, 현재는 무주택자인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기준으로 60% 정도가 적용이 됩니다. 이제 투기가열직은 원래 40%인데 뭐 지침상으로 이제 변경이 돼가지고 생애 최초는 아니더라도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60%까지, 그것도 8억 이하의 주택의 경우에만 그렇게 적용을 해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생애 최초가 아니라고 하면은 더 구매하기가 사실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각색한 사례에서는 생애 최초로 구성을 하긴 했지만 생애 최초가 아닌,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뭐 빌라라든지 이런 걸 잠깐 취득했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면 그걸 샀다가 이제 팔고서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생애 최초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훨씬 더 LTV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아주 합당한 규제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조금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제한을 해야 되는 이유도 사실은 모르겠고요. 최근에도 이제 서울의 이제 주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매매가도 올라가고 전세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젠 이런 토지거래 허가제나 투기가열지구 지정 같은 경우에 실제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 여기에다가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이제 정책 대출의 경우에도 한도를 낮췄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집을 구매하거나 이제 신혼부부거나 이런 뭐 아이를 낳아서 집을 옮겨야 되는 경우나 이런 경우들은 이제 혜택이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분들은 이제 사실 흑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고소득 분들이에요. 물론 고소득자분들까지 걱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걸로 충분히 돈을 불릴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마다 투자 스타일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부동산 투자가 잘 맞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코인이나 주식 같은 걸 투자했을 때 잘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6월부터 뭐 시작된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규제인 부분들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부동산으로 무언가 조금 더 자산을 취득해가고 조금 더 모아가고 싶었던 사람들, 특히 신혼부부나 청년들의 경우에는 불이익을 입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물론 이런 얘기 나오면 아니 고소득자니까 그런 걱정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고소득자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가요? 이제 흑수저 출신의 고소득자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돈 불리고 싶은 거고 어떤 사람들은 뭐 주식으로 돈 벌리고 싶은 건데, 그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돈을 불릴 만한 기회를 사실은 조금씩 차단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2024년 주거 실태 조사를 보니까 2024년 기준으로 보면은 서울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 이제 PIR이라고 하죠. 이게 중간가 기준으로는 13.9배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이제 이거보다 더 늘어났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푼도 안 쓰고 집을 사려면 13.9년을 모아야 된다는 건데 2023년에 비해서 더 길어졌어요. 2023년에는 한 13 정도 나왔었는데 더 길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도 고소득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성장을 하고 자산을 축적해 나가는 거를 응원해주고 계속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줄 노력을 해야지 계층의 이동도 가능하고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원하는 투자 대상에 투자를 하지 못하는 고소득자, 이런 거를 계속해서 양산하는 게 반드시 좋은 거냐라는 의문이 좀 있고, 기존에 원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의 부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새로운 부동산 시장으로 진입이 점점 어려워지는 정책을 쓰는 게 국민 전반에게도 도움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흑수저들이 항상 경험하는 문제는 그거예요. 시드가 부족하다. 이 시드가 부족한 거를 앞으로 열심히 살 거고 열심히 일해서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갚으면 되는데 이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늘려가면서 갚으면 되는 거를 처음부터 너희는 시드가 없으니까 들어오지 마라고 하는 그런 정책이, 실제로 이 정책이 집값을 낮추거나 뭐 전세가나 월세가를 낮추고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물론 이 집값만 얘기가 나오면 아무래도 민감하신 분들도 많고 집값은 당위적으로 떨어져야 된다,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게 부동산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데 누군가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싶은 사람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증권시장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증권시장으로 돈을 벌려고 하려면 그쪽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쓰면 되지, 한쪽을 너무 규제하거나 너무 잡는 정책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리고 주식시장의 부양이나 이런 거를 원한다고 하면은 저는 상속세나 증여세나 이런 부분들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상장 관련 주식 관련해서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되지, 굳이 막 건설을 너무 죄악시하고 부동산 거래를 아예 막아버리는 이런 정책을 쓰는 게 신혼부부들이나 청년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정책일까, 이런 걸 고민해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